제발 우리 형님을 살려다오. 20살 청년이 여종에게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살려만 준다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방 안에서는 집안의 장남 성운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로라 하던 의원 셋이 모두 죽음을 선고한 지 이미 반 시즌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은 형님의 목숨을 의원이 아닌 천한 여종에게 애원하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는 며칠 전 부엌을 지나다 우연히 여종의 중얼거림을 들었습니다. 저 증상은 열병이 아니라 풍속독이야. 의원도 쉽게 쓰지 않는 의학 용어, 보통 여종에게서 나올 수 없는 말. 그 순간 청년은 직감했습니다. 저 아이만이 형을 살릴 수 있다. 촛불 아래 여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헝겊주머니 속에서 세 개의 은침이 부딪히며 맑은 금소금이 울렸고 침끝에는 20해 동안 숨겨온 가문의 비밀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어딜 들어오느냐. 하지만 청년이 마님 앞에 몸을 던지며 외쳤습니다. 이 아이 말고는 아무도 형을 살릴 사람이 없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그들. 도대체 이 여종은 누구이며 왜 다섯냥이라는 헐값에 팔렸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한양 최고 의원들도 모르는 병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대한민담 시작하겠습니다. 한양 성박 작은 마을 박만석댁 사랑채 마루에 한 여종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22의 나이였지만 얼굴은 누렇게 뜨고 손은 앙상하게 말라 마치 30을 넘긴 듯 보였습니다. 인구상이 여종의 값을 부르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지만 그 액수는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고작 5냥이었습니다. 건강한 여종 하나 사려면 적어도 20냥은 있어야 하는 시절이었으니 5냥이라는 값은 거의 헐값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구상조차 미안한 듯 박만석에게 말했습니다. 병색이 완연하고 힘든 일을 시키기 어려울 것 같으니 그냥 가벼운 심부름이나 시키라고.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만석의 부인인 안동 김씨 마님이 여종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마님의 눈에도 여종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안 일손이 부족한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지만 여종은 작은 목소리로 연우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집안 내력도 부모도 고향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5냥짜리 여종에게 기대할 것도 없었고 오래 두고 부릴 생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우는 안채 뒤편 좁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방은 3평도 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으며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고 그나마도 헝겊 몇 조각과 낡은 옷가지뿐이었습니다. 연우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자 부엌에서 일하던 하녀 둘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종은 한 달도 못 버틸 것 같다고 병든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마님도 사랑채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5냥이 아깝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뜨기 전 연우는 부엌으로 나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깃고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하는 일이었지만 연우의 손놀림은 느렸습니다. 물동이를 들어 올리는 힘도 약해 보였고 부뚜막 앞에 앉아 불을 피우다 기침을 했습니다. 부엌 하녀가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여우를 밀쳐내고 직접 일을 했습니다. 연우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다시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묵묵히 일했지만 연우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집안 식구들 눈에 연우는 그저 쓸모없는 여종일 뿐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연우는 방 안에서 심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기침했고 손수건에는 약간의 피가 묻어났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 주머니 속에는 가느다란 은침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은침은 희미하게 빛났지만 연우는 그것을 다시 목걸이 속에 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아무도의 기침 소리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든 여종이 앓는 소리려니 여겼을 뿐입니다. 나흘째 마님이 연우를 불렀습니다.
장독대 정리를 시키려는 참이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이고 장독대로 향했지만 무거운 장독을 옮기는 일은 버거웠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 장독을 들다 놓칠 뻔했고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조심하라고. 깨뜨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고 화를 냈습니다. 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장독을 들어 천천히 옮겼습니다. 마님은 한숨을 쉬며 다른 하녀에게 연우를 도와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님은 식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은 별로 쓸모가 없으니 가벼운 일만 시키라고. 무리하게 일 시키다 죽기라도 하면 골치 아프다고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집안 식구들은 연우를 거의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일을 시켜도 제대로 못하고 밥만 축낸다는 시선이었습니다. 하녀들도 연우와 말을 섞지 않았고 연우는 혼자 부엌 한 구석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거나 나무를 다듬는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20날이 지났지만 연우는 죽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기 몫의 일을 해냈습니다. 병색은 여전했지만 연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물을 깃고 붓두막을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막내 도련님인 박성진이 안채를 지나다 연우를 보았습니다. 20의 나이로 한양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던 성진은 집에 새로 들어온 여종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연히 연우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기침하는 모습을 보았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우의 손놀림이 보통 여종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널 때도 물을 뿌릴 때도 연우의 동작은 느렸지만 묘하게 정확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재듯 측정하듯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갸우뚱하다 그냥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님도 연우의 존재를 거의 잊었습니다. 5냥짜리 여종이 한 달을 버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연우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럭저럭 제 몫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양도 적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불평 한마디 없이 시키는 대로 일했습니다. 집안 식구들은 연우가 언젠가는 쓰러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냥 부려먹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5냥이었으니 본전만 뽑으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방 안에서는 매일 밤 작은 의식이 이어졌습니다. 연우는 촛불을 켜고 목걸이 속 은침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느다란 3개의 침은 연우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연우는 침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방을 덮었지만 연우는 침을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박만석 댁에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장남인 박성훈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28의 나이로 건강하던 장남이 하루아침에 고연에 시달리며 침상에 누웠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처방한 약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마님은 매일 장남 방에서 울었습니다. 하녀들은 분주하게 움직였고 성진도 형의 병세를 걱정하며 의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와중에 영우만 조용히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눈은 장남의 방을 향하고 있었고 귀는 의원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연우는 장남이 토해낸 물을 치우다 그 색깔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약간 검붉은 기운이 섞여 있었고 냄새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이 진단한 열병이 아니었습니다. 여우는 부엌으로 돌아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풍습독이라고, 몸속 습기와 바람이 엉켜 생긴 독이라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연우의 말을 듣지 않았고 연우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걸이 속 은침을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장남의 병세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이 떨어지지 않았고 기침이 심해졌으며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습니다. 마님은 울부짖었고 박만석은 한양의 유명한 의원을 수소문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도 뚜렷한 처방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웠고 하녀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이러다 장남이 정말 죽는 것 아니냐고, 집안에 무슨 흉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방 안에서 은침을 꺼내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장남 박성훈의 병세가 악화된 지 나흘째 되는 날
집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고열이 40도에 육박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으며 헛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의원 3명을 불렀지만 누구도 정확한 병명을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의원은 열병이라 했고, 두 번째 의원은 장독이라 했으며, 세 번째 의원은 풍한이라 했습니다. 처방도 제각각이었고 약을 먹여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마님은 불당에서 밤새 기도를 올렸고 박만석은 점쟁이까지 불러 집안의 애군을 따졌습니다. 부엌에서는 하녀 셋이 분주하게 약을 다리고 죽을 끓였습니다. 장남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곤 미음뿐이었고 그나마도 토해내기 일쑤였습니다. 연우는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으며 장남의 방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나누는 대화도 모두 들렸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열병이 아니라고, 저건 풍습독에 가까운 증상이라고 혼잣말을 했지만 옆에서 일하던 늙은 하녀가 여우를 쏘아보며 입 다물라고 꾸짖었습니다. 병든 주제에 어디서 아는 척이냐고 조용히 일이나 하라고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연우의 중얼거림을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막내 도련님 박성진이었습니다. 성진은 형을 걱정하며 부엌을 지나다 연우의 말을 어렴풋이 들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풍습독이라는 단어는 보통 여종이 쓸만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조차 쉽게 쓰지 않는 전문 용어였고 그것도 정확한 증상 판단이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성진은 여우를 유심히 보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나물만 다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잠시 망설이다 그냥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엿새째, 장남의 붉은 반점이 온몸으로 번졌습니다. 가슴과 등, 팔과 다리까지 온통 붉은 점이 돋아났고 가려움증이 심해 긁어대는 바람에 피가 났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역병의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며 격리를 권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가급적 장남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마님은 기절할 듯 울었고 박만석은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28의 건강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어가고 있었고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장남의 방 밖 복도를 지나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장남은 이불을 걷어차며 헛소리를 했고 시중드는 하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장남의 얼굴 색색과 손의 떨림, 숨소리의 간격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맥을 짚어보지 않아도 병의 흐름이 보였습니다. 풍습독이 맞았고 게다가 잘못된 약 처방 때문에 독이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대로 가면 열흘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냥짜리 병든 여종이 무슨 말을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1회째 되는 날 새벽, 장남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고 호흡은 약해졌으며 맥박도 불규칙했습니다. 의원들은 이제 살 가망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장남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고 박만석은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께 통곡하며 빌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모두 절망했고 하녀들은 벌써 상여를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수군거렸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박만석 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형의 방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당에서 함께 공부하고 집안을 이끌어갈 형이 이렇게 떠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성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다 연우를 보았습니다. 연우는 구석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고 손으로는 목에 걸린 작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성진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칠 전 네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느냐고, 풍습독이라는 게 정말 형의 병이냐고 물었습니다. 연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자신의 중얼거림을 들었다는 사실에 당황했지만 성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을 짚어보지 않아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증상으로 봐서는 풍습독에 가깝다고, 열병이나 장독과는 다르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진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어떤 약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여종일 뿐이라고, 감히 의원의 일에 끼어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진은 연우의 말투에서 뭔가 확신을 느꼈습니다. 보통 여종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의학 지식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판단이었습니다. 성진은 연우에게 정체가 뭐냐고 어디서 배웠느냐고 다그쳤지만 연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눈빛만은 슬프고 깊었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랑채로 돌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형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혹시 여종에게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드레째, 성진은 마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집안의 여종 중에 의학 지식이 있는 듯한 아이가 있다고, 혹시 형의 병을 다시 진단해보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냐고. 5냥짜리 병든 여종이 무슨 의학 지식이 있겠느냐고 소리쳤습니다. 한양의 유명한 의원들도 손을 놓았는데 여종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장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호흡이 거의 멎을 듯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했으며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의원이 달려와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한 시진도 못 버틸 것 같다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마님은 기절했고 박만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이 통곡으로 뒤덮였고 하녀들도 모두 울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연우를 찾았습니다. 연우는 촛불 아래 홀로 앉아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성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발 형을 살려달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든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자신을 믿으실 거냐고. 만약 실패하면 자신은 죽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형은 확실히 죽는다고, 네가 실패해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일어나 목에 걸린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은 헝겊 속에는 가느다란 은침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촛불에 반짝이는 침을 보며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우는 성진을 따라 장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연우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은 확고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남의 방문 앞에 섰을 때 연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마님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박만석의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우는 손에 든 은침을 꽉 쥐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연우에게 쏠렸고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여종이 여기 왜 들어오느냐고 호통쳤지만 성진이 막아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이 아이에게 형을 맡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장남은 죽어가고 있었고 의원들도 손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여종이 무슨 짓을 한들 더 나빠질 것도 없었습니다. 마님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박만석이 허락하자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장남의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장남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났습니다. 영우는 눈을 감고 맥박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풍습독이 맞다고, 몸속 습기와 바람이 엉켜 독을 만들었고 그것이 오장육부를 침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의원들이 처방한 열을 내리는 약이 오히려 독을 안으로 몰아넣어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열을 내리는 게 아니라 독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우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의학 지식은 의원 못지 않았습니다. 박만석과 성진은 놀란 눈으로 여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우는 목에서 침통을 꺼내 은침 3개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침은 촛불에 반짝였고 연우는 침끝을 불에 달궈 소독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의 몸에서 정확한 혈자리를 찾았습니다. 합곡, 곡지, 족삼리 3곳이었습니다. 여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첫 번째 침을 찔렀습니다. 침은 피부를 뚫고 정확히 혈자리에 들어갔고 연우는 침을 살짝 돌렸습니다. 2번째, 3번째 침도 차례로 놓았습니다. 10분이 지나자 장남의 얼굴에서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호흡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하녀에게 부탁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생강 3뿌리, 대추 5개, 감초 2돈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 3사발에 달여서 1사발이 될 때까지 끓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녀는 황급히 부엌으로 달려갔고 연우는 장남의 몸 곳곳을 살폈습니다. 붉은 반점이 있는 곳마다 손으로 눌러보며 독이 퍼진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30분쯤 지나 약이 달여졌고 연우는 장남의 입에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처음엔 삼키지 못하던 장남이 점점 약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남의 고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40도에 육박하던 체온이 38도로 떨어졌고 호흡도 훨씬 안정되었습니다. 붉은 반점도 색이 옅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정말로 열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박만석도 다가와 아들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불규칙하던 맥박이 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아직 위기가 완전히 지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밤새 장남 곁을 지키며 2시간마다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새벽이 되자 장남이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마님이 울음을 터뜨렸고 박만석은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연우는 조용히 물러나려 했지만 성진이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느냐고. 아직 형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장남 곁에 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장남은 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붉은 반점도 거의 사라졌고 고열도 완전히 내려갔습니다. 의원들이 다시 찾아와 장남을 진찰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치료를 한 거냐고. 죽어가던 사람이 사흘 만에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만석은 집안의 여종이 치료했다고 대답했고 의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5냥짜리 병든 여종이 장남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엌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연우가 달려가 보니 마님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제삿날을 준비하느라 음식을 맛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복통과 구토가 시작된 것입니다. 마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은땀이 흘렀으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하녀들이 패닉에 빠졌고 박만석이 급히 의원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오려면 적어도 1시즌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마님의 상태는 급박했습니다. 연우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잠시만 맥을 잡아보게 해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만석은 주저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우는 마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마님이 먹은 음식을 살폈습니다. 생선찜과 나물, 떡이 있었고 연우는 생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순간 연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생선이 상한 것은 아니었지만 마님의 체질과 맞지 않는 조합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물에 들어간 약재 중 하나가 독성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았습니다. 연우가 빠르게 지시했습니다. 따뜻한 물 1사발과 소금 1숟가락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 물을 마시게 한 뒤 등을 두드려 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마님이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고 연우는 마님의 배를 살살 주무르며 도끼를 풀어주었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마님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식은땀도 멎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눈을 떴고 연우는 물 1잔을 건넸습니다. 천천히 마시라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위기가 지나간 뒤였습니다. 의원이 마님을 진찰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를 한 거냐고 물었고 박만석은 또다시 여종이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웠느냐고. 스승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여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 댁 안채는 술렁거렸습니다. 5냥짜리 병든 여종이 장남의 목숨을 구하고 마님까지 살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고, 무슨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성진은 연우를 찾아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네 정체가 뭐냐고, 제발 말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님은 회복된 뒤 연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천대하지 않았고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대했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박만석도 연우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할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종은 결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남이 회복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연우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장남의 방 앞을 지나며 안색을 살폈고 걸음걸이를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해 보였지만 연우의 눈에는 아직 도끼가 완전히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남의 손톱 밑이 약간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습니다. 연우는 성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 아직 무리하지 말라고 전해달라고, 최소 한 달은 더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에게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보름째 되는 날 장남이 다시 쓰러졌습니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다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마님이 급히 달려왔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은 과로 탓이라 했고 며칠 푹 쉬면 괜찮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장남의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으며 가슴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연우는 멀리서 장남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풍습독의 자녀 독소가 다시 활성화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치료할 때 급한 불을 끄긴 했지만 뿌리를 완전히 뽑지 못한 것입니다. 연우는 부엌에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보약이 아니라 해독이라고, 몸속 깊이 남은 독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나서기가 두려웠습니다. 한 번은 운이 좋아 성공했지만 두 번째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더 깊은 치료가 필요했고 그러려면 자신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목걸이 속 은침을 만지작거리며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성진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형의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의원들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성진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네가 형을 다시 살려달라고, 이번에도 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간청했습니다. 연우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아무도 방해하지 말아야 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약재를 모두 구해주어야 하며 사흘 동안 장남의 방을 완전히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성진은 즉시 승낙했습니다. 오전 10시 연우는 장남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침통과 함께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거기에는 20가지 약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인삼 한 뿌리, 황기 석돈, 당귀 2돈, 천궁 1돌, 백출 석돈, 복령 4돈, 감초 1돈, 생강 5쪽, 대추 10개, 그리고 희귀한 약재 10가지가 더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은 한양의 약재상을 모두 뒤져 약재를 구했고 연우는 직접 약재를 손질하며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마솥에 물 10사발을 붓고 약재를 넣어 3사발이 될 때까지 4시간 동안 달였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연우는 장남에게 침을 놓았습니다. 이번에는 3개가 아니라 12개의 혈자리에 침을 놓았습니다. 백회, 풍지, 대추, 간유, 비뉴, 신유, 합곡, 내관관, 족삼리, 태충, 용천, 태계 12곳이었습니다. 각 혈자리마다 정확히 5분씩 침을 놓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장남은 처음엔 고통스러워했지만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우는 땀을 흘리며 침을 놓았고 6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지만 연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장남의 몸에서 검은 땀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소가 피부를 통해 배출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우는 따뜻한 물로 장남의 몸을 닦아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다려놓은 약을 1사발 먹였습니다. 장남은 쓴 약을 삼키며 얼굴을 찌푸렸지만 여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 드셔야 한다고. 이 약이 도련님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남은 영우의 눈빛을 보고 순순히 약을 다 마셨습니다. 그날 밤 연우는 장남 곁에서 한숨도 자지 않고 지켰습니다. 이틀째 장남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땀은 줄어들고 대신 맑은 땀이 흘렀습니다. 얼굴 색도 좋아졌고
호흡도 깊어졌습니다. 연우는 계속 침을 놓고 약을 먹였습니다. 2시간마다 침을 바꿔가며 놓았고 4시간마다 약을 다려 한 사발씩 먹였습니다. 부엌에서는 약 냄새가 진동했고 집안 식구들은 모두 장남의 방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님은 하루 종일 불당에서 기도했고 박만석은 사당에서 조상님께 빌었습니다. 모두의 희망이 연우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장남이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빛이었고 의식도 또렷했습니다. 장남은 연우를 보며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냐고, 어떻게 나를 살렸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우는 대답하지 않고 마지막 약 한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것만 드시면 완전히 나으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장남은 약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연우는 천천히 일어나 침통을 챙기며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고, 꼭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다고, 다만 건강하게 사시라고 했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마님과 박만석, 성진이 모두 달려들어왔습니다. 장남의 얼굴을 보고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아났다고, 정말 살아났다고 기뻐했습니다. 의원들도 들어와 장남을 진찰했습니다. 맥도 정상이고 안색도 좋으며 도끼도 완전히 빠진 것 같다고 놀라워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치료한 거냐고 물었고 모두가 연우를 가리켰습니다. 의원들은 연우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의원이라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이미 방을 나가 부엌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쓰러질 듯 지쳐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사흘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남을 살렸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연우는 구석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환자를 살렸을 것이고 이렇게 지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연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성진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깨끗한 옷과 은화 1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감사 표시라고. 네가 2번이나 형을 살렸으니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고, 다만 조용히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네 정체만이라도 말해달라고, 도대체 누구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연우는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의원의 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성진은 알 수 있었습니다. 연우에게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그 사연이 슬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해도 된다고. 우리는 네 편이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숙였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남이 완전히 회복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 댁에 신기한 의술을 가진 여종이 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박만석 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여전히 조용히 지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서 나무를 다듬고 빨래를 하며 평범한 여종처럼 생활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웃집에서 장남과 비슷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웃집 아들 25살 청년이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았고 기침이 심했으며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증상은 박상훈이 알았던 것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고 약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마을 반대편 집에서도 같은 증상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32살 남자였고 역시 고열과 붉은 반점, 기침을 동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역병이 도는 건 아닌가 하는 공포가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환자가 5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증상이었고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한양에서 역병 전문 의원이 파견되어 왔지만 확실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마을 사람들은 집 밖 출입을 삼가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도 문을 닫았고 길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공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박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댁의 장남이 비슷한 병을 앓았다가 나았다는데
어떻게 치료했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만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연우를 내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연우는 이미 2번이나 장남을 살렸고 마님까지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을 전체를 상대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연우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이고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만석은 마님과 상의했고 성진도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셋은 여구를 불렀습니다. 연우에게 마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른 척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연우는 첫 번째 환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웃집 청년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고 고열이 41도까지 올랐습니다. 연우는 맥을 짚고 혀를 살폈으며 피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풍습독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퍼진 것으로 봐서 공기나 물을 통해 전파된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즉시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침을 놓고 약제 목록을 작성해 약방으로 보냈습니다. 6시간 동안 치료한 끝에 청년의 열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연우는 2번째, 3번째 환자를 돌았습니다. 각 환자마다 3시간에서 4시간씩 치료했고 침을 놓고 약을 처방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연우의 몸은 지쳐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환자들이 하나 둘씩 호전되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의원들도 손을 놓았던 병을 젊은 여종이 치료하고 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5명의 환자 중 4명이 회복되었고 1명도 위중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계속 늘었습니다. 나흘째에는 10명, 닷새째에는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연우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진이 도왔고 마님도 약을 다리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박만석은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해 임시치료소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회관을 비워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았고 영우는 그곳에서 밤낮으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환자 수가 27명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23명이 회복되었고 나머지 4명도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단 1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천대받는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었고 마을의 수호자였습니다. 사람들은 연우를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우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아이들은 꽃을 꺼 바쳤습니다. 열흘째 역병은 완전히 진정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기존 환자들도 모두 회복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한양에서 온 의관이 마을을 시찰한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역병 위기를 단 1명의 사망자도 없이 넘긴 것은 기적이라고 치료를 담당한 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만석은 영우를 소개했고 의관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라의 보물이라고 한양으로 함께 가서 의술을 펼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렸습니다. 역병을 이겨낸 것을 축하하고 연우에게 감사하는 자리였습니다. 50가구가 넘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음식과 술이 차려졌습니다. 연우는 사양했지만 사람들이 억지로 앉혔습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연우 덕분에 27명이 살았다고,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연우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연우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의 진심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연우는 박만석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친 몸으로 방에 들어가 침상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연우는 목걸이 속 은침을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3개의 침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침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물 7명을 살렸습니다. 아버지처럼 되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뿌듯함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진이 연우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한양에서 관리가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역병을 치료한 의원을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리는 3일 뒤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여우를 한양으로 데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성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가 한양에 가면 위험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숨겨온 정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연우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을 것 같다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자 연우는 홀로 마당에 앉아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반짝였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연우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5냥에 팔려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2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 없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살렸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연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당하게 말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후 한양에서 관리가 도착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노인이었고 이름은 김진사였습니다. 내 의원에서 30년을 일한 의관이었고 임금의 병도 여러 차례 치료한 명의였습니다. 김진사는 박만석 댁 사랑채에 앉아 연우를 기다렸습니다. 박만석과 성진도 함께 자리했고 마님은 안채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연우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침통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사는 연우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2밖에 안 된 여종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연우에게 자리에 앉으라 했고 연우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의술을 배웠느냐고, 스승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영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류재운이라고 허준 선생의 둘째 제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채가 조용해졌습니다. 김진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류재운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한양에서 명성을 날리던 의원이었고 특히 역병 치료에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큰 역병이 돌았을 때 환자들을 치료하다 본인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네가 류재운의 딸이냐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20년 전 역병이 돌았을 때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다 스스로 병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사흘을 앓다 세상을 떠났고 연우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연우가 5살 때 이미 돌아가셨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역병이 무서워 여우를 거두지 않았고 연우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건 침통 하나와 의서 몇 권뿐이었지만 관아에서 빚을 갚으라며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여우는 침통만 목에 걸고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10년을 떠돌았습니다. 구걸하며 살았고 병들었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침과 기억 속 의술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연우는 혼자서 공부했고 병든 거지들을 치료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21살이 되던 해 영우는 굶주림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고 인구상에게 발견되어 5냥에 팔렸습니다. 그렇게 박만석 댁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연우의 이야기가 끝나자 사랑채는 무겁무게 잠겼습니다. 모두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진사는 잠시 말없이 연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연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만석과 성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60이 넘은 의관이 22 여종 앞에 무릎을 꿇다니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류재운 선생의 따님이고 허준 선생의 손재자이며 진정한 의원이라고, 내가 평생 만난 의원 중 가장 훌륭한 분이라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영우는 당황하며 김진사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그저 아버지의 유지를 이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침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했습니다. 연우는 목에서 침통을 꺼내 건넸습니다. 낡은 헝겊 주머니 속에는 은침 3개가 들어 있었고 침 손잡이 부분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운이라는 이름과 함께 허준의 문화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침을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였습니다. 허준 선생이 직접 제자들에게 나눠준 침이 맞았습니다. 김진사는 침을 조심스럽게 연우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침은 조선 최고의 의술을 담은 보물이라고 잘 간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만석이 김진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연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양으로 데려가실 거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우는 이미 자유인이 되어야 한다고, 노비 신분으로는 제대로 의술을 펼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만석에게 부탁했습니다. 연우를 방면시켜달라고,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박만석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연우는 이미 우리 집안의 은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방면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연우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증인으로 김진사와 성진, 마을 이장이 서명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10년 만에 자유를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참았습니다. 김진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인이라고, 마음껏 의술을 펼치라고 격려했습니다. 여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님이 안채에서 나왔습니다. 손에는 보따리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새 옷 5벌과 은화 50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의 감사 표시라고, 2번이나 아들을 살려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사양했지만 마님은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님도 연우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살았다고, 평생 은인으로 모시겠다고 눈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우는 마님을 부축하며 일으켰습니다. 성진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의서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성진이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안에 전에 내려오던 의서라고, 네가 가지고 있으면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의서를 받아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성진이 연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진정한 의원이라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응원했습니다. 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진사가 연우에게 제안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내의원에서 일하는 건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내의원은 최고의 의원들이 모인 곳이고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한양보다 이곳이 좋다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믿어준 사람들이 있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진사는 연우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럼 이 마을에서 의원을 열라고, 자신이 관아에 추천서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김진사는 한양으로 돌아가기 전 연우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우의 의술은 훌륭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계속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침통 속에 넣어둔 편지 한 통을 건넸습니다.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들고 한양 내의원을 찾아오라고,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우는 편지를 받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김진사는 말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조선의 보물이라고, 많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저녁 연우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숨기고 도망치고 두려워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유를 얻었고 정체를 밝혔으며 인정받았습니다. 연우는 침통을 꺼내 3개의 은침을 꺼냈습니다. 촛불에 반짝이는 침을 보며 연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의술을 펼치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떠난 지 일주일 뒤 마을 회관 옆에 작은 건물 하나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고 목수 셋이 달라붙어 나흘 만에 건물을 완성했습니다. 가로 3칸, 세로 2칸 크기의 작은 의원이었습니다. 안에는 진료실과 약방,
그리고 연우가 쉴 수 있는 작은 방 하나가 마련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현판을 걸었고 거기에는 인술당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우는 현판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2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것입니다. 의원 개업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6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음식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박만석 댁에서는 쌀 10가마니를 보냈고 마님은 직접 수놓은 이불 한 채를 선물했습니다. 성진은 의서 5권을 더 구해왔고 장남 박성우는 약장 하나를 직접 만들어 가져왔습니다. 이장 어르신은 연우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훌륭한 의원이 생긴 것은 하늘의 축복이라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환자는 72살 할머니였습니다.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연우는 할머니를 진료실로 모시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주변 혈자리를 눌러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풍습으로 인한 관절 통증이었고 오래된 병이었습니다. 여우는 침을 10군데 놓고 뜸을 뜨게 했습니다. 30분 정도 치료를 받은 할머니는 일어나며 놀라워했습니다. 통증이 확실히 줄었다고 20년 만에 이렇게 편한 적이 없다고 기뻐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환자가 5명 왔습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는 장년, 두통에 시달리는 아낙, 허리가 아픈 농부,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선비였습니다. 연우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각자의 증상에 맞춰 침을 놓고 약을 지었으며 생활 습관까지 조언했습니다. 환자들은 모두 만족하며 돌아갔고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술당에 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우의 의원은 마을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웃 마을에서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평균 15명에서 20명의 환자를 진료했고 연우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낫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보람이었습니다. 여우는 매일 밤 아버지의 침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고, 사람을 살리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침은 여전히 반짝였고 연우의 눈에도 빛이 났습니다. 2달째 한양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김진사가 보낸 편지였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연우의 소문이 한양까지 들렸다고, 관아에서도 연우의 의술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열리는 의과 시험에 응시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합격하면 정식 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고 더 많은 환자를 도울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여우는 편지를 읽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시험 준비를 하려면 진료를 줄여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진이 조언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잠시 불편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이 이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3달째 연우는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환자를 보고 밤에는 의서를 읽었습니다. 하루 4시간도 채 자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보내준 의서 10권을 모두 읽었고 아버지가 남긴 의서도 다시 공부했습니다.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 있었고 머릿속에는 약재 이름과 혈자리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우를 응원했습니다. 밤마다 촛불이 켜진 의원을 보며 영우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알았고 음식을 가져다 주며 격려했습니다. 연우는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여우를 배웅했습니다. 박만석 가족도 함께했고 성진은 말 한 피를 빌려주었습니다. 이장 어르신이 연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꼭 합격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연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말에 올랐습니다. 마을을 떠나며 뒤를 돌아보니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합격해서 돌아오겠다고, 더 훌륭한 의원이 되어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한양에서 시험은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첫날은 필기 시험이었고
의서에 관한 질문 5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둘째 날은 진맥 시험이었고 환자 5명의 병을 진단해야 했습니다. 셋째 날은 침술 시험이었고 정확한 혈자리에 침을 놓는 실기였습니다. 여우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밤새 공부한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었고 환자를 진료하듯 정성껏 진맥했으며 아버지에게 배운 침법으로 정확히 침을 놓았습니다. 시험이 끝난 뒤 김진사가 여우를 찾아왔습니다. 수고했다고, 결과는 열흘 뒤에 나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열흘이 지난 날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25명이 응시했고 10명만 합격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류연우라는 석자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체 수석이었습니다. 연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김진사가 다가와 연우를 일으켰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제 당신은 정식 의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인사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여우를 사람들이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미리 들은 마을 사람들이 축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음식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연우를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만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연우는 우리 마을의 자랑이라고, 5냥에 팔려온 여종이 조선 최고의 의원이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마님도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고 성진은 연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장남 박성우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잔치가 끝난 뒤 연우는 혼자 인술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진료실에 앉아 아버지의 침통을 꺼냈습니다. 3개의 은침은 여전히 빛났고 손잡이의 글씨도 선명했습니다. 연우는 침을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았고 별이 반짝였습니다. 연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정식 의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겁니다. 더 이상 숨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의수를 펼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술당 문이 열렸습니다. 첫 환자는 8살 아이였습니다. 열이 나고 기침을 한다는 어머니의 말에 연우는 아이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맥을 짚고 혀를 보고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가벼운 감기였습니다. 여우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약재를 지어주며 이틀 정도 푹 쉬면 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맙다며 절을 했고 아이는 여우를 보며 웃었습니다. 연우도 따라 웃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길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연우는 진료실 창가에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었고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을 받아주었고 믿어주었으며 응원해주었습니다. 여우는 다짐했습니다. 이 마을을, 이 사람들을 평생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침이 쥐어져 있었고 가슴에는 뜨거운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류여우, 허준의 손재자이자 류재훈의 딸, 그리고 조선의 멱이, 이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